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내란 특검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재출석을 거부했는데요. 특검팀은 오는 토요일로 출석일을 다시 지정해 재통보하며 또다시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해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국무회의 내용, 또 사후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 조사했고요. 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소환돼 계속해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오늘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는데요. 최상병 특검은 곧바로 구명로비 의혹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3대 특검이 모두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셈인데요. 아무쪼록 모든 의혹이 시원하게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한국인의 연금 공식 시작! 퇴직연금 한투, IRP 한투, 연금 이전 한투. 투자 전문가 한투가 관리 수수료 없이 평생 알아서 해주니까 퇴직연금 고민이라면 외우세요. IRP 한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7월 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봉화군의 친환경 경축 순환 농업에 대해 들어봅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이 너무 덥습니다. 경남 밀양 같은 경우는 오늘 38.3도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날이 더워지니까 차량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타이어 관리가 그렇게나 중요하다고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요새 열대야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고, 네.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특히 아스팔트 위의 온도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어허. 그러면 운행 도중에 자동차의 각종 시스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은 차량 화재도 급증을 하고요. 또 고장 빈도도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맞춰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부품 중에서도 특히 핵심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바로 타이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타이어 네. 자체가 운행 도중에 고속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타이어가 파열된다든지 해서 차가 전복이 되거나 또 내리막길 같은데 이 타이어로 문제로 인해서 또 제동 문제까지도 생겨서 여러 가지 사상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타이어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또 다른 부품에 비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나 중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해외는 타이어 점검을 일상 점검의 최우선 항목으로 관리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일단 이 일일 점검 항목은 국내에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경우는 고장 나면은 갓길에 옆에 세워서 조치를 하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고속에서 움직이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조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타이어가 일일 점검이라는 것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보라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시동 걸어놓고 워밍업 잠깐 시간 두면은 차 상태가 좋거든요. 이때 내려서 차 한 바퀴 돌면서 타이어도 보고 체 흠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이렇게 출근을 하고요. 또 퇴근할 때도 주차장에서 시동 걸어놓고 또 내려서 한번 보고 하루에 그렇게만 몸에 습관 하나만 들이더라도 사고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 타이어에 관련된 부분은 그만큼 일일 점검 항목으로서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집중도를 높여서 타이어에 대한 관리를 뭐 타이어 공기압이나 아니면 마모도라든지 또 종류라든지 사용법 등등 여러 가지를 신경 쓰는데 국내에서는 아예 이런 부분에 교육조차 없고 또 중요도도 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좀 더 각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운전자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항목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여름철 타이어 사고의 대표 원인 중 하나가 소막 현상인데요. 이 소막 현상이 일단 왜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지금 장마철이죠. 물론 이제 지금 마른 장마라고 해서 아마 폭염이 오고 순간부터 비가 많이 올 거예요. 네. 예전에 기후변화가 틀리게 시간당 50mm 이상 내리면서 침수도로라든지 순간적으로 이 빗길 운전이 많을 텐데 타이어 상태가 나쁘게 되면은요 평상시보다도 제동거리가 훨씬 더 길어져요. 보통 50%에서 이 100%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동거리가. 네. 그래서 속도도 30% 이상 줄이세요. 또 이 휘어진 그 곡선 구간에서도 미리 이 제동을 해서 속도를 늦춘 다음에 진입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 방법도 절대적이지만은 핵심적인 것이 타이어 공기압과 트레드입니다. 어허. 즉 트레드가 뭐냐면은 홈의 깊이예요. 마모가 많이 되면은 홈의 깊이가 낮지 않습니까? 네. 특히 홈이 깊게 되면은요, 이 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 물이 골짜기 사이사이에 트레드 홈으로 물이 들어와서 빠지는 이 길을 역할을 해주는데 홈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냥 물 위에 뜨는 거, 물 위에 떠서 스케이트보드 같이 그냥 미끄러져서 가는 걸 수막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제동거리만 길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차에 대한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차가 휙 몇 바퀴 돌아간다든지 또 중앙선을 침범해서 쓴다든지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막 현상이 생기면은 최악의 상태로 진행되는데 그 부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타이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공기압과 트레드 깊이를 어떻게 점검해야 되고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타이어도 한 3년, 4년 정도 운행을 하게 되면은 수명이 다 돼가요. 그래서 타이어에 대한 것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앞뒤 타이어를 바꿔서 골고루 마모가 되게끔 해주는 부지런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타이어는 보통 1, 2년 지나고 운행 거리에 따라서 마모도가 좀 틀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눈으로 봤을 때 트레드 홈의 깊이가 보통 1.6mm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타이어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이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동전 이순신 장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꾸로 뒤집어서 홈에다가 넣게 되면은 갓을 이순신 장군의 갓이 덮어지게 되면은 이 정도면은 트레드가 홈의 깊이가 충분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갓이 많이 노출되면은 이 마모가 많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또 한쪽으로만 마모되고 한쪽은 마모가 안 되면은 편마모라 그러는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때는 타이어를 과감하게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타이어는 4개 중에서 하나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짝수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앞바퀴 전체나 뒷바퀴 또는 4바퀴를 전체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네. 만약에 내가 비용이 돈이 없다 그러면은 전륜이면은 앞바퀴만 바꿔주고 후륜이면은 뒷바퀴 왜 이 동력이 전달되는 바퀴가 마모도 훨씬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타이어를 교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타이어 공기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자동차마다 자기 차에 맞는 적정 타이어 공기압이 있어요. 보통 승용차는 35에서 40 psi인데 이게 어디 붙어 있느냐? 운전석 도어를 열면은 도어 모서리 부위에 자기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이 써 있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차에는 그렇게 앞도어 쪽에 모서리에 붙어 있고 또 간간이 이 뚜껑 있죠. 뚜껑 안쪽에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차의 적정 타이어 공기압이 얼마인지 이거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부지런하고 타이어 상태를 관리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기압들을 보면 35에서 40 안에 들긴 하지만 앞쪽 바퀴는 35에서 37, 또 뒤는 38, 39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대로 둬도 괜찮은 건가요?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데요. 보통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타이어 공기압이 중요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한 6, 7년 전부터 나오는 신차에는 TPMS라고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즉 운전석에서 타이어 공기압이 4바퀴 중에서 한 바퀴가 한 5%만 차이가 생겨도 뜨게끔 돼 있어요. 노란색 타이어 모양으로 뜨거든요. 그러면 이게 뜨게 되면은 어느 쪽 바퀴에 타이어 공기압이 적네라고 해서 보통 휴게소 같은 데 들어가서 보는데, 보통 이게 불이 뜬다고 해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 어느 한 바퀴가 특이하게 바람이 빠져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똑같이 보여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5% 정도라는 것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불안하게 떨지 마시고, 뭐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정비업소에 들리셔서 이 공기압을 보충하게 되면은 운전석에 있는 경고등이 꺼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TPMS를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그러한 안전조치, 운전자가 타이어 공기압을 관리도 잘하는 거 잘 모르다 보니까 계기판에 아예 의무적으로 이 첨단 장치를 넣어서 공기압 상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자가 이 공기압이 뜨는지 안 뜨는지도 유심히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타이어의 공기압과 트레드 깊이 점검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외에 타이어를 관리할 때 또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요새 이제 한 70만 대 정도 이 전기차도 많이 보급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기차 타이어는 일반 내연기관 타이어에 비해서요, 같은 동급대에 비해서 500kg 정도 무거운 게 전기차예요. 어허. 따라서 여기에 쓰이는 타이어도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꼭 써야 됩니다. 다른 것을 만약에 내연기관차용 타이어를 전기차에 썼을 때 수명이 30-40% 줄어들어요. 어허. 마모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꼭 전용 타이어를 써야지만 그나마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새 타이어가 기능성 타이어라고 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홈의 패턴이 일정하게 이 좌우가 다른 이런 타이어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인아웃 타이어라고 바깥대 쪽으로 나가야 되는 타이어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내 차에 어떤 타이어가 쓰는지를 냉정하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방법도 틀리다는 것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격도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타이어가 소모품이지만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4바퀴 다 바꾸면 100만 원 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타이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게 되면 비용도 절약하면서 안전도 도모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성 타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기차용 기능성 타이어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전기차용 전용 타이어를 끼워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차가 무겁기 때문에 그만큼 타이어가 받는 압력 또 탄력이 굉장히 세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 폭은 좀 좁으면서 타이어, 지름은 큰 이런 타이어를 쓰는 게 일반적으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거든요. 전용 타이어를 쓰더라도 수명이 내연기관차보다 약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차가 무겁고 배터리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타이어가 받는 스트레스가 더 커진다는 것도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리적인 부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전기차는 여름에 뭐 침수도로 지나갈 때라든지 젖은 선으로 충전하지 말아야 되고, 과속 방지턱, 연석, 바닥에 있는 배터리를 치지 않게끔 해주는 거, 여기다가 타이어까지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전기차는 리프트 같은데 차에다 집어넣어서 이 주차 타워 같은 거 넣을 때도 함부로 넣으면 안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서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타이어를 비롯해서 전기차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항목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름철 안전운전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타이어 관리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장마 처리하는 겁니다. 국지성 폭우도 많이 내리기 때문에 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운전하면 안 됩니다. 대신 타이어에 대한 부분들은 빗길 운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야간에는 더더욱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 특히 아무리 안전운전, 베테랑 운전이라 하더라도 타이어의 상태가 마모가 많이 돼 있거나 또 공기압 상태가 나빠지거나 편마모가 돼 있거나 그러면은 이 운전과는 별개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일일 점검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아침에 출근할 때 시동을 켜놓고 워밍업 해주면 효과 있다는 건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네. 그때 잠깐 내려서 타이어 상태 봐주는 습관 지금부터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여름철, 특히 장마철을 맞아 타이어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길의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길의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길의 가오리. 054-852-4988.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2분 21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봉화군이 가축 분뇨를 활용하는 친환경 경축 순환 농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농정축산과 이승열 축산지원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 봉화군 축산지원팀장 이승열입니다. 네, 봉화군이 가축 분뇨를 활용한 친환경 경축 순환 농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예. 경축 순환 농업이 뭔지 그리고 봉화군이 왜 특히나 주목받고 있는지 설명을 먼저 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경축 순환 농업이란 축산 농가의 가축 분뇨로 만든 양질의 퇴비와 액비를 경정 농가에 공급해 농작물의 영양분으로 활용하고 경정 농가에서 생산한 조사료 등을 축산 농가에서 가축에 급여하는 순환 농업을 말합니다. 네. 특히 봉화군이 주목받는 이유는 친환경 경축 순환 농업을 실행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 바이오차 하루 33톤, 고체열로 28톤을 생산시설을 갖출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2025년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공동자원화 공모에 선정되어 244억원 사업비를 확보하였기에 가능합니다. 바이오차란 축분을 무산소 상태 350도 고온에서 수청처럼 만드는 것으로 축분을 가지고 있는 NPK,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으며 네. 토양에서 수분과 서서히 반응하여 농작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탄소를 고정하여 탄소 배출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바이오차는 일반 축분 대비에 있는 토양 계량과 일반 축분 대비는 석유성으로 네. 빨리 녹아가지고 주변 오염시킬 수 있는데 바이오차는 서서히 일정량 농작물에 공급해가지고 네. 염류집적을 막아가지고 작물의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도움들이 되는 거군요. 봉화군이 예. 최근에 2025년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22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렇게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예.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서고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 사업은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에너지화 시설 사업이며 축분을 자원하는 시설로 축분을 하루 200톤, 연 6만 톤을 처리하여 바이오차 및 고체연료를 생산하게 됩니다. 시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며 네. 축산농가에서 들어오는 축분을 보관하고 교반하는 전처리 시설, 축분의 수분 함량을 낮추는 건조 시설, 바이오차를 생산하기 위한 탄화 시설, 고체열 및 바이오차 제품을 생산하는 편리 시설과 포장하는 시설, 계기 및 출료를 방지하는 환경 시설, 전체 시설 관리하는 중앙 통제실 및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시설에서는 보하구 288호 농가와 소, 돼지 5만 3천 마리와 닭 160마리에서 발생하는 축분 중 하루 200톤을 원료로 해가지고 바이오차 33톤, 고체연료 28톤을 생산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현재 가축 사육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축분 처리할 시설이 한정적이어서 그 부분을 해석할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축분을 사용하는 농경지 또한 농촌 인구 고령화 등으로 해서 줄고 있어 축분을 무단 방치, 가인 사용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 시설이 운영되면 축분의 원활한 처리를 통해 축산농가의 상육 여건이 개선되고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축사 주변 악취를 저감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들의 상생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보면 현재 봉화군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는 하루 783톤인데 처리 용량은 192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 200톤, 연간 6만 톤의 축분을 자원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루 600톤 정도 처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확충할 계획도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봉화는 가축 분뇨 처리용이 하루 192톤에서 325톤으로 한 40%가 처리될 예상이 되며 네. 향후 가축 분뇨 처리 확충은 농가 단위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인 밀폐형 고속 건조 발효기 등 보급을 확대하고 가축 분뇨 처리 관련 공모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가축 분뇨 처리 시설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될 바이오차와 고체 연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까요? 먼저 바이오차 및 고체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바이오차란 바이오매스와 수초 합성어로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없는 350도 이상의 온도에서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고체 탄화 물질이며 벌집 모양의 이세한 공업 구조로 영양분을 보관하고 전필터 역할을 해 토양의 중금속이나 농약을 흡착하여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고체연료는 가축 분뇨를 건조하여 석탄처럼 고체를 만든 연료화 물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되면 바이오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면 바이오차 및 고체연료 활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드리고 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바이오차는 경중 농가의 토양 개량 및 작물 생명에 필요한 영양분 공급으로 활용 보급할 예정이며 고체연료는 발전소 전력 생산을 위한 연료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네. 바이오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차 1톤은 온실가스 1.5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설에서는 바이오차 연 8.6톤을 생산하므로 온실가스 연 13톤으로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가축 분뇨를 두고 골칫덩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자원으로 바뀐다면 농가들의 소득도 증대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선은 골칫덩이라는 얘기는 가축 분뇨가 보수기 덜 된 상태에서 농경지에 살포하거나 또 너무 많이 가행 살포하거나 대비사에 방치하는 등으로 농작물의 생육을 피해주고 환경을 오염하며 악취 발생으로 농가 및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자원화하여
바이오차 및 고체료를 활용할 경우 축산농가의 경우 사용효과 개선을 통해 10에서 20% 소득 증대가 예상되며 경정농가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된 바이오차를 20% 내외 할인 및 원활한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작물 생육을 도움을 주어 10에서 20% 소득 증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 주민 및 낙동강을 수원으로 하는 지자체의 경우 수질 오염 등을 예방하여 깨끗한 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악취 문제 이런 게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큰 피해였던 건데 그럼 축분 자원화 정책이 이런 민원에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예. 가축분뇨 악취 및 환경오염은 축산농가에서 축분 처리를 신속하게 하지 않고 축사 바닥이나 퇴비사에 쌓아두는 경우와 농경지에 부숙되지 않는 축분을 살포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축분을 자원화하여 생산하는 바이오차 및 고체의 경우 가축에서 발생한 분뇨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부숙조사를 거치지 않고 수일 내에 환경시설이 갖추어진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하므로 악취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환경 관련 민원 해소에 많이 도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축분 유기질 비료를 또 수출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까지 예. 어느 나라로 얼마나 수출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베트남으로 지금 수출하고 있고요. 네. 관내 수출업체는 관내 농업해상법인 늘풀에서 하고 있으며 베트남 현지의 수입업체하고 상호 2023년 그 현장을 보고 답사 교류 끝에 2024년에 538톤 첫 추수를 시작해가지고 25년에는 공화군이 저희 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는 가축분뇨 처리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원 경쟁 사업도 해가지고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3월달 같은 경우는 직접 경북도 하고 공화군에 가서 MOU도 맺고 시장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어허. 예, 그래가 현재는 호치민시와 세계사와 계약을 체결했고요. 네. 월 120톤의 유기질 비료를 수출하게 되는 계획을 이뤘습니다. 그렇군요. 성과를 예. 이루셨군요. 예. 네. 그리고 관내 유기질 비료 효능 인정 받아가지고 소유 업체로부터 매월 2,000톤의 생산 주문을 받고 있지만 생산 기반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소화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축분 해외로 수출로 호자론을 독특히 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는 원래 수출 100만 불 달성 목표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이 봉화군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경축 순환 농업의 최종 목표와 앞으로의 계획들 들어볼까요? 예. 청정지역 보호하고는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 수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단이 가축분뇨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축분 처리로 안정적인 가축 사회 여건을 조성하며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원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경축순환 농업 정책 수립 및 실천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봉화군 농정축산과 이승렬 축산지원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취임 30일을 앞두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역대 대통령과의 비교도 중요하겠지만은 우선 이제 지난 대선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될 수 있을 텐데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오늘 네.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4%로 나타났습니다. 어허, 64%.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긍정이 부정보다는 높다는 의미인 것이고 대부분의 연령에서도 긍정이 부정보다는 더 높다는 것인데 그만큼 직전 조사보다도 기대감보다도 국정수행 기대감 2주 전에 실시된 것보다도 갤럽 조사에서는 조금 더 올라갔으니까요.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취임 30일 내일 되면 이제 30일 돼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신속하게 또 소통하고 현장 파격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이유로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지난 대선과의 비교인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가 49.42%거든요. 네. 그것과 비교하더라도 약 한 15%포인트 가량 더 높은 지지율. 그만큼 국정 운영에 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 60%의 지지율이 그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60%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중도층까지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대통령의 순탄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60%의 지지율 상당히 중요한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4%지만 부정평가도 있잖아요. 이런 부정평가는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부정평가인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신속한 국정 운영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최근에 대통령의 이 인사 부분 관련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환영의 목소리도 나옵니다만 조금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부분이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잘하고 있다가 64고 잘못하고 있다가 이제 21%니까 부정평가가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은 임기 초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데 긍정적인 부분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경제 민생을 신경 쓰고 있다. 또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 그러니까 신속하게 추경안도 그렇고 시정연설을 통해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점수를 얻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정평가 이유가 21%로 높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대체로 어디에 이제 쏠려 있느냐면 과도한 복지 민생 지원금입니다. 복지 민생 지원금 좋은데 과도한 거 아니냐? 굳이 전 국민에게 줘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외교, 나토 정상회의 불참도 20%입니다. 그만큼 외교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인물과 이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있는 거죠. 국민들로서는 과연 잘 될 거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최근에 태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또 이란과의 충돌에서 이란에 벙커버스트를 쏘아 올릴 정도로 상당히 또 강경한 면도 있는데 과연 우리의 관세 또 방위비와 관련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이런 부분도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정평가 이유 중 하나로 과도한 복지 정책을 짚어주셨는데요. 추경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어제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추경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비탄감 등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여론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따로 이제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서 나온 여론조사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질문을 묻지 않았지만 네. 대체로 이제 기대감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국민 재난, 전 국민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비판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이렇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볼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소상공인이나 또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내수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빚 탕감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고질적인 악성 채권에 의해서 새로 재기하기가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기회를 다시 이 패자 부활전의 의미로 기회를 다시 준다는 의미에서는 7년 이상 연체되어 왔고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빚이 있는 경우에 탕감의 대상이 되는데 그럼 성실하게 최대한 자기 재산을 어떻게 내놔서라도 빚을 갚아가면서 성실하게 이 빚 채무에 대해서 대응을 했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럼 어떡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외국인인지가 이제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 비탕감 해주는 것도 뭐 160, 70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국인 중에서도 근거나 자료가 명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비탕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물론 그 외에 이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많은 이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이 경제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 경제에 대해서는 희망적이고 개인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렇죠. 이제 한국갤럽에서도 향후 이제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냐 이건 중요한 것이 개인의 경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입니다. 이른바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상호 관세라든지 이런 우려가 되는 요인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 정부가 없어서 국가 리더십이 없어서 불안했던 것이 일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3,000선을 돌파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목표로 내걸었던 코스피 5,000까지는 못 갔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3,000을 돌파했으니까요. 우리가 3,000을 생각해보면 코로나 국면 때 1,400까지 내려갔던 것이 다시 또 급속히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3,000선을 돌파했던 그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인 살림살이죠. 우리가 한때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 대선 후보로 나왔던 권영길 후보의 그 또 유행어가 생각날 겁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 개인이 우리 안동도 그렇고 경북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렇고 개인 경기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100만 자영업 폐업의 시대라는 얘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보다는 높기는 합니다. 개인 경제에서도. 그래도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건 썩 좋을 리는 없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은 33이지만 비슷할 것이다. 별로 뭐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가 47%로 상당히 절반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중요한 것이 내수 진작도 내수 진작이지만 정말 어려운 계층, 힘든 자영업청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체감되는 낙수 효과가 있느냐, 승수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훨씬 더 그 배가 돼서 효과가 나타나면서 우리는 승수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네. 자본의 투입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내수 경기가 실제로 이것이 물가로 이어지지 않고 물가로 미칠 영향은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미치는 비율 자체가 뭐 전체 물가를 끌어올릴 만한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얼마나 기술적으로 투입 대비 이 자영업청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가 있는지는 반드시 좀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놨잖아요. 집값 잡고 가계대출도 잡겠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라면서 민감한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 보십니까? 지금 당장은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당장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타격을 주거나 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에 시작하자마자 또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것이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인이거든요. 또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표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나치게 우리 자산은 부동산에 쏠려 있다. 미국도 이 정도는 아니고 미국도 60에서 70% 이상은 다 주식 자산이거든요. 뭐 한 25에서 한 30 정도가 부동산 자산이고 일본도 좀 많다고 하더라도 일본도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거품 잃어버린 20년 이야기 되면서 좀 꺼져 있는 상태고 중국이 이제 버블 부동산이 거품이 잔뜩 끼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터져서 중국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동산 부분이 힘든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부동산 그러면은 다들 그냥 똘똘한 한 채 부동산이야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땅땅땅 하는 그 땅에 대한 집념이 너무 강해서 그냥 제한적인 우리 또 국토 면적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에서 많다 보니까 또 특히나 이제 서울 쪽에 똘똘한 한 채에 꽂혀 있는 투자자들이 실거주의 목적도 있으면서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은 뭐 이제 큰 집을 줄게 새 집 나오시고는 이제 재건축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정책 제도를 통해서 싱가포르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수려하게 만들어서 신혼부부들에게 또는 무주택자에게 또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공급이 되냐면 그런 사실 큰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값이 그냥 특별한 대책과 대안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틀어잡을 수 있는 방법이 텍스도 안 되고 세금으로도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공급은 뭐 지금 이제 집 짓겠다고 해도 4년 5년 뭐 심지어는 이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나는 뭐 아파트든 지역이 됐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 되려면 뭐 하세고집니다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불장을 잡기 위해서 취한 조치는 뭐냐? 대출을 꽉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매우 강도 높은 조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28분의 부동산보다도 더 고강도 대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이제 급한 불은 끌 수 있는데 문제는 부동산의 근본적인 가격, 얼마나 적정한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 그다음에 공급, 어느 내가 원하는 지역의 역세권에 또는 뭐 심지어는 요즘에 시세권도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숍 인근에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는 이제 이걸 세금도 얼마만큼 적정적으로 종합부동산세냐 재산세냐 또 거래세 양도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선진화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30일간 역동적으로 움직였지만 지치지 않는 멈추지 않는 기관차처럼 움직였는데 부동산 정책 이야기하면 목소리가 낮아져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뭔가 대책을 종합적으로 내놓기는 쉽지 않다. 이 부분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명 정부의 매우 중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면교사 삼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부동산 정책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인준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치열한데 민심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당장 이제 적합, 부적합을 물어본다면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오히려 적합이 부적합보다는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높죠. 또 민주당의 지지율도 높기 때문에 임기 초반 흔들리지 않겠다. 또 밀리지 않겠다. 이런 지지층들의 인식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7명의 이 장관 후보자는 지명을 했는데 정작 이 국무총리 인사 제청을 해야 되는 인사 제청이죠. 이게 인사 청원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장관으로 대통령께서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건데 정작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내버리면은
이건 정말 아플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심지어는 배추 총리, 장롱 총리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뭐 나경원 의원은 로텐도어에서 농성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내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인준안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뭐냐? 통과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만큼 이제 논란은 많았으나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도 많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뭐 일찌감치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낙마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또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지지율의 문제거든요. 네. 앞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 이렇게 쭉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43%나 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23%, 20%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가지고는 이게 가장 큰 이유죠. 40%대의 여당 그리고 60%대의 대통령의 지지율 아래에서 아무리 의혹이 많다 하더라도 인사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가질 수 있는 견제력은 또는 탈락시킬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내일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이를 맞아서 내일 오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 나올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